칼럼에서 네. 특별하게 독자들에게 더 강조해 주실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 칼럼을 보고 이제 뭐 연락 주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제가 쓴 것 중에서 가난은 한국인의 DNA다라고 쓴 게 있어요. 예. 저희 역사가 5,000년인데 5,000년 내내 가난했어요. 대중적으로 살았던 때가 통일신라 때. 그때 기록 보면은 마을에 밥 짓는 연기가 올라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뒤로는 밥 짓는 연기 올라왔던 기록이 아예 없어요. 5,000년 동안 가난했으면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 DNA에 되게 나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난에 대한 친근성, 하나는 친중정서. 이 두 가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DNA가 회귀 본능이 있어, 유전자는. 그래서 다시 그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요새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공동체로 돌아가자, 뭐 협동적으로 하자 그러는데, 이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가 인간성을 자꾸 그 피폐하게 만드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휴머니티를 복원하려면은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가난하게 살자, 이런 일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형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그러고 싶어도.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표의 그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사업을 갖다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가능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동구매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괜찮아. 근데 공동 생산은 안 돼. 공동 생산은 주식회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발명한 것 중 가장 좋은 것 중 하나 주식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안목이 좀 딸리니까, 이를테면은 삼성 이건 회장이 안목에다 몰아주는 거예요. 우린 당신한테 묻어가겠음, 이런 식으로. 이게 주식회사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에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가 기술혁신 이런 것들 전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 쓰고 싶었던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친중정서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일본에 대한 반일 정서 굉장히 아마 심할까 봐 대학생을 붙잡고 물어봐서 일본이 좋니 중국 좋지 하면 일본이 싫다고. 아무래도 일본이 더 그렇겠죠. 일본은 그 임진왜란 때 이런 때 쳐들어온 거하고, 그 다음에 한일합방, 한일병합 요거 시켰을 때 말고는 우리나라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중국은 5,000년 내내 쳐들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쳐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속국 이제 거의 식민지로 살다시피 하면서도 친중정서가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스스로 중국을 포기하는, 중화선을 포기할 때도 우린 소중화다 그래가지고 우리라도 중화 쪽에다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쪽 생각이 오래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깨나가야 되는 거가, 한반도가 이제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이 계속 부딪히는 이런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맨날 피가 터지는데, 이제 우리가 사이즈가 좀 커졌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래 등 싸움에 우리가 세우였는데, 지금은 돌고래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일본하고 중국 또 갈등 상태로 들어가죠. 제가 볼 때는 센카쿠 이런 쪽에서는 국지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도 해양 세력이고 소련은 대륙 세력,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 세력이 부딪히는. 예전에 그 중국 몽골 때도 고려랑 같이 일본을 2번을 쳐들어갔었어, 실제로. 그래서 그걸 일본 사람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그걸 고쿠린 무쿠리라고 그러는데, 일본 말로 고구려 몽골이 쳐들어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가장 공포스러웠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그 핵만큼이나 무서웠던 게 일본 사람들은 그 공포예요. 그러니까 그 공포가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중국으로 밀고 올라가는 이 싸움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 편을 들어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대륙 세력의 그 줄을 섰던 북한이 갔던 길과 해양 세력과 손잡고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편입됐던 나라의 운명이 60년 이렇게 많이 갈릴 줄은 아무도 몰랐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끊고 좀 가야 되는, 얼마 전에 박노해진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대한민국에는 가난한 사람과 그 부자가 있는 게 아니고, 부자가 있고 아직 부자가 못된 사람이 있다. 시골에만 가도 지금 안 입는 옷을 갖다 다 싸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 가난을 이제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니고 부자가 못된 것 뿐이고,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 이상한 편견인데, 그 빈부격차가 적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매우 잘 살아야 되고 못 사는 사람도 기본으로 살 수 있는 격차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아, 격차는. 절대 빈곤을 해소를 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 보고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 2035년이 되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된다. 북한을 빼고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빈곤이라는 문제는 이제 끝난 문제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그 빠른 압축 성장을 통해 가지고 상처를 준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제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좀 더 이렇게 나은 경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삶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자극을 주고 이렇게 생산적인 복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칼럼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질문을 이제 지금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교수님 기고하신 칼럼 내용을 보면 이 좌파 진영에서 독재 정권이라 기방하는 부분을 이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정착하기 이전에 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시행착오 과정이라고 보는 게 그 주장하신 게 맞는 것인가요? 뭐 맞다기보다는 이거 사관인데 아직 그 확정된 사과는 아직 이제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을. 그럼 이제 독재 정권 하면 대부분 이제 박정희 정권을 생각을 하는데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후반부에 했죠. 근데 이제 전반부에 5.16부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그 민주주의 전통이 전혀 없는 의회주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 그걸 내각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 방법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군부가 이 리드하는 그런 방식의 근대화를 끌고 나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독재 정권이라고 비방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남들은 뭐 저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200년 300년 된 거를 해방된 그 대한민국에서 바로 그걸 갖다가 시행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봤던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교과서 선정에 있어서 지금 한창 논란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는 학부모들의 이 분발을 촉구하셨는데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교과서 선정을 결정을 하는 이 교장의 결단력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은 그 교과서를 이제 일정하게 그 애국적인 시각에서 보는 교과서를 채택을 했을 경우에 얻는 것은 별로 없는데 공격당한 일은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굳이 그거를 갖다 뭐 이렇게 내가 밀어붙여서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하실 분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는 구조적인 문제도 생각이 되는데 전교조가 이제 그 학교를 장악할 때 그 학교 행정을 문제를 많이 삼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예전에 관행대로 했던 거를 갖다가 현재 시각으로 맞춰가지고 이것은 탈법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정을 갖다 몰아세우게 되면 교장 선생님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들께서 이렇게 이 장막을 쳐가지고 보호막을 쳐줘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학부모 세대들이 저랑 비슷한 386 세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다 무슨 그런 것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주 교권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교권은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차라리 그 예전에 386 세대에서도 운동권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나아요. 근데 386 때 보면은 저희 때 그 운동의 현장에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겁나서 뒤에 이렇게 물러나 있거나 아니면은 도서관에 공부하는 애들이 되게 미안하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요새 와서 더 길길이 뛰는데 대화도 더 안 되고 더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은 부채의식이 큰 거죠. 되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야말로 내가 한번 나서가지고 친구들의 그 진 빚을 갚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 몫을 하겠다 이렇게 잘못을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현재 이 교과서 선정을 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나요? 별로 문제다 생각은 안 해요.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좌파적인 교과서가 아니고 우파적 교과서 선정하더라도 교실에서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교과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상징적인 교과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국정교과서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진짜 반대예요. 저는 그걸 하게 되면은 봐라 우리나라 이런 나라다 이런 책 갖다 국정교과서 가르치는 나라 하게 되면은 학생들 반발심이 더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라고 하고 이게 낫죠. 일단 교과서는 상징적인 문제니까. 네, 상징적인 문제고 교과 내용은 전혀 다르게 가르쳐요. 또 무슨 수업에 뭐 계기 수업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는 아직까지 조금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전혀 안 하거든요. 예. 근데 꼭 그런 분들은 수업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해요. 꼭 사설 듣고 무슨 프레시안 오마이너스 딴 거 하고 한글의 신문 왜 안 보는지 모르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폭력이죠. 예, 그럼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독재 정권에 관한 얘기가 서두에 나왔는데 이 산업화 박정희 정권 시대에서 이룩한 그 산업화가 이 집권 후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주의를 고려를 한다면 이 박정희 정권의 정권 획득 방식과 또 유지 방식이 현재 그 민주주의가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발전이 이 결과가 사실인 만큼 이 집권 방식의 문제점도 사실이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그 후발국들에서 많이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가치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경제 개발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뭐 동시성의 비동시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안에 전근대적인 요소하고 근대 요소가 공존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면 좋긴 좋은데 아무도 안 해봤거든. 그런 상태에서 순서가 바뀌어서 경제가 먼저 발전을 한 다음에 좀 윤택해 진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왜냐면은 경제는 압축 성장이 가능해요. 근데 민도는 압축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는 일제시대였고 그 다음에 전쟁도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 시스템을 갖다 개발을 하는 것을 이해하거나 하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100개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독립을 했는데 아무도 근대화의 성공을 못 거뒀어요. 대부분 다 문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겨우 넘었다가 뒤로 자빠지고 이렇게 가서 넘어졌는데 우리는 뭐가 좋았냐면은 군이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진짜 총만 있는 거예요. 총만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군이 뭐가 좋았냐면은 6.25라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가장 근대화된 집단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화라는 것은 통계일 수도 있고 행정일 수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군인들이 생각했던 거는 군대만큼만 대한민국 근대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한민국 국민 당시 국민들하고 군부의 현실 인식이라든가 이 수준 차이는 한 20-30년. 그러니까 같은 교실 안에서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 같이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왜냐면은 먹고 살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군대는 그때 모든 기술군에서 다 배웠고 미국으로 계속 보내가지고 단기 가서 연수 같은 거 해가지고 선진 시스템을 보고 와보니까 대한민국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군부가 이렇게 등장하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필연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언제 나올 것이냐 라는 것만 아마도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한국이 군부가 6.25를 겪었다는 것은 민족한테는 비극이었지만은 굉장히 선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굉장히 선진 집단이니까 군대가 민간을 완전히 압도했는데 그 뒤로 경제가 자꾸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민간 부분이 성장을 하거든요. 지금은 군대하고 민간 부분이 이제는 팽팽하거나 오히려 더 앞서 있죠. 이런 과정이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걸 하면서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독재 같은 것들 인권이 당시에는 전혀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시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피해자들이 물론 있긴 있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당한 거는 인정하고 안타깝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미 같은 데 가보면은 뻑하면 실종되고 3,000명씩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실종된 사람도 있었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좀 나은 경로를 밟았다 그래도 워낙 6.25란 나쁜 경험을 겪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